네, 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고요.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는요. 저희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도 두산그룹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정권 교체됐습니다. 두산그룹주에도 이제 꽃길이 펼쳐질까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볼까요? 지난 거래일에, 지난 이제 대선 전일이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점검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던 상관없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건설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섹터가 건설 업종 지수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두산그룹주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유세했던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자력 최강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두산은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테스나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도 이제 그런 인수 관련한 소식들이 뜨문뜨문 있어 왔는데 오늘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서요.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해두고 있는 터라 올 한 해도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테스나를 두산이 인수해 간다라는 건데요. 인수 금액은 약 4,600억 원, 절반 정도는 두산 내부 자금으로, 절반 정도는 금융사에서 빌려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두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더라고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동안 있었던 것에 플러스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이거 앞으로 로봇이나 물류, 자동화 더불어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의 에너지 수주 물량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해상풍력, 석탄, 열병합 등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원자력,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인수한 소식이 전해진 테스나 이 이슈와 맞물려서 반도체 비중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두산중공업 사실 그동안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조조정 이제 마치고 테스나 인수 밝히고 새 정권 맞이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백지화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리 이름까지 바꾼다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요. 두산중공업의 경우를 말입니다. 에너지 기술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주들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 생각 좀 들려주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다 좋은 내용이에요. 네. 네. 저 지난달에 채권단도 이제 졸업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이미지가 약간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걸 졸업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주가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도 안 가고 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네. 그렇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채권단 지난달에 졸업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2020년 3월에 산업은행에 이런 구조조정 신청한 이후에 2년 만에 바로 탈피했거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고 2년 만에 이 부분을 졸업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이 동국제강 그 기업이 이 구조조정 신청하면서 2년 만에 바로 졸업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그 2년 전에서 바로 거의 180도 바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전에 2년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이 고배당을 실시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고배당을 실시하여도 재무에는 아무 문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두산중그룹주,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주들의 이 재무에 대한 부분이 빨리 좀 좋아지고 있는 점이 급격하게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원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떻게 릴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전에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 공약을 좀 내려놨던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전에 공약을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탈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호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간단합니다. 뭐 석탄 이쪽 화력 발전 비중을 30%로 줄이고 대신 원전 비중을 30%로 올린다. 이 부분인데 뭐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올라가는 부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그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약을 짧은 시간 냈으면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원전 관련주들은 올해 상반기 때 이제 테마가 아니라 어떤 정부 정책 수혜주로 계속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1월, 2월 달에 이 어떤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못 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못 올랐던 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원전주뿐만 아니라 건설주 또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주들이 그 전에 대선 전까지 어떤 공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올라갔다가 대선 끝난 이후에 주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두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건 보성파워텍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대형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에 있어서 지금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합으로라기보다도 전반 기업들이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소형 어떤 그 건설사나 또 원전 어떤 이 기기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 대형 그 원전주도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건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간 이후에 어떤 중소형 기업들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대형사들이 지금 주가가 이 프리미엄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관심 있게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들 관심 리스트에 올려두고요. 추후 흐름 봐면서 계속 차장님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추후 대응 전략도 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화폐, CBDC.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게 좀 느껴지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관련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갔거든요. 앞서 종달새 프로그램에서도 꼽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그 종목도 이쪽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요. 가상화폐 시장도 움직이고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국내 시장의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CBDC라는 건 뭘까요? 점점 갈수록 개념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읽어볼게요.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 달러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찍는 우리 원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 찍는 화폐,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왜 비트코인은 오른 걸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관련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반등하기 시작하면서요. 달러를 기준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9%나 그렇게 뛰어오른 채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시각 현재는 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지만 말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같은 말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민간 암호화폐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에 가상화폐 시장은 좀 들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조금 이제 동떨어진 시각으로 좀 본다면 어쨌든 CBDC 개발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가 궁금합니다. 국가별로 추진 현황을 보시죠.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있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 러시아 등등은 모의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국은 이제 기초 연구에 들어가 보자라는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관련주들 하면 뭐 KCT, 뭐 로지시스 등등등등의 종목들이 오늘 검색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그냥 단순한 그냥 뭐 단발성 이슈? 뭐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업들한테 펀더멘탈적으로 당장 미치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이 CBCD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랑은 틀려요. 틀리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CBCD는 중앙은행 쪽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추진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 명령을 내린 여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전에 이 중국을 비롯한 이제 각국이 이거에 대한 CBCD에 대한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이 달러, 이 환율의 원달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달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제 각국 제 중앙은행 쪽에서의 이 디지털 각국 중앙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이 이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글로벌적으로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먼저 지금 진입을 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가상화폐 또 비트코인 또 관련주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키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전에도 한창 불었다가도 또 단기간에 또 수그러지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기업들한테는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또 불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고 이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 가상화폐의 이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기업도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빗썸 그룹주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참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슬림화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업비트와 어떤 이제 빗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압축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비덴트 괜찮게 어떻게 보면 관련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가 있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분명 가려야 되는데요. 비덴트는 옥으로 올려놓고 역시 또 추적 들어갑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라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농심을 좀 추적해 볼까 하는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통하는 이 라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정체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농심의 주가는 왜 이 모양인지 한번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일단 라면값 올랐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익 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한번 볼까요? 점점 늘어납니다. 라면은 몸에 안 좋은 것이야 라고 치부되던 때는 이제 지나버렸죠.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점점점 사람들은 우리의 라면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우리 라면 잘 나갑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곡물 가격이 튀기 시작하고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 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이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정말 많이 현재 빠져있는 농심의 주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가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다음 보시죠. 라면 업체의 실적 우려는 지금 너무 과도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저가 매수 유효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상승 여력이 70% 이상 바라봐도 된다라는 시각이 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동의하세요? 네, 지금 뭐 러시아가 전 세계 이제 밀이죠. 밀 생산량이 뭐 10%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 가격 상승에 의한 이 농심뿐만 아니라 이 라면 업체 또 스낵 업체들의 그 실적에 대한 마진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안 좋게 좀 당하고 있는데 우선 너무 이제 성급하게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 2주간으로 봤을 때도 이 소맥 가격이 6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재고분을 항상 쌓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올라갔던 이제 소매 밀의 가격에 대한 원가 부담은 라면 업체들뿐만 아니라 스낵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 6월, 7월 달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전에 어떤 뭐 가격도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제 할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과도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이제 슬슬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 정가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재료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인상해야 라면 업체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먹는 음식 쪽에서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보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 업체들, 농심류 안에서도 이 라면, 삼양식품, 농심 종목들 간식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좋은 전략을 좀 듣게 되네요. 괜찮다라는 사인을 말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공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오늘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267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조금 큰 상승폭 보이면서 880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1228원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800억 원 매도 우익, 그리고 외국인이 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2,0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그리고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전거래일 7만 원 선이 무너졌던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7만 원 선 탈환해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 12만 원 선 회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양책이라는 이슈 안아가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장중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선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네이버는 장중 10% 넘는 상승폭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LG화학 혼자 파란불 켜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강한 매도 영향으로 1.3% 가까운 하락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정도의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또 간밤 테슬라가 4% 넘는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3에서 4%가량의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게임주들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HLB가 표적 항암제에 대한 첫 중국 판매 로열티를 받았다는 소식에 5% 가까운 상승선 그렸었는데 현재는 소폭 반납하고 3만 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